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하며 각 교육부에 마스크 1억 2,500만 장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가을 학기에 각 학군의 사정에 따라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의 실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2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퀸즈보로청이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퀸즈 주민들을 위해 전기료 납부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하리스 하원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낙점되니까 마라톤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해리스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업무가 9월부터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차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자칫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어제 백악관 협상 결렬 이후 첫 대화를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정체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It was a disappointing meeting. 폴리티코는 미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인용해 협상이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8일 추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의 정책을 행정명령과 각서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운명도 협상에 걸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공동 성명에 즉각 반대하며 행정부는 학교, 식품, 백신,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임대 지원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3조 4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닌 1조 달러를 줄인 새로운 안을 공화당에 제시했지만 1조 달러의 공화당 안과 여전히 격차가 커 협상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 교육부에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 1억 2,500만 장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25 million reusable masks to various school districts all around the country.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학교를 열고 기업을 열어야 한다며 모든 학군이 학생들을 위해 대면 교육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학교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다양한 교육부에 1억 2,500만 장의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인식되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부모가 출근하게 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촉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령대가 낮을수록 코로나19 위험성도 낮아진다고 섣불리 장담했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주의 학생들은 9월부터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은 2주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5% 밑도는 지역에 한해 오프라인 수업을 허용했는데 대다수 교육구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양성 판정률은 1%대입니다. 다만 주내 700여 개 교육구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 가을 학기 뉴저지주 가 학군의 사정에 따라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 가을 학기부터 킹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그리고 대학들의 대면 수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안전조치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군에 대해서는 100% 원격 수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거버너님이 학생들을 집에서 교육을 시키자고 100% 하자고 그랬는데 학생 안전 그리고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나쁜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들고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 없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다른 주들은 하이브리드 날짜를 며칠은 학교 가고 며칠은 집에서 일하는 게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 한꺼번에 가지 않으니까 거래감을 두고 인펙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비드가 좀 진정이 되고 또 나기 시작하면 또 조금씩 변할지 모르니까 거버너님이 지금은 다 집에서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서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만약 각 학군이 등교 수업을 위해 주 정부가 마련한 안전 규정들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안전 규정을 충족해 등교 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날짜를 주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주 정부에 제출한 윌링보 학군의 경우 오는 11월 19일에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100% 원격 수업 허용에 대해 각 학군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1일 뉴저지 교사 노조 등 9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을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고 등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서한을 보냄에 따라 주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엘리자베스, 저지시티, 베이온 등의 학군은 100%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머피 행정부에 따르면 만약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을 학기를 진행하는 학군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원격 수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전국의 실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공식 집계된 16만 5천여 명보다 훨씬 많은 2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이후 일반 질환으로 숨진 사람을 포함한 전국 총 사망자는 평소 때보다 20만 명이 더 늘었다고 밝히고 이 숫자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공식 사망자 수보다 약 6만여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는 2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이 사망자 집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코로나19 유사 증세로 자택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 공식 보고가 안 된 사례가 많은 데다 각 주별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려 보고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남부 9개 주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7월 중순 사망자가 평소에 1.6배에 달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평소보다 1.7배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던 4월부터 3개월 동안 뉴욕시의 사망자 수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5월 중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7일간의 평균 하루 사망자 수는 17일 연속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전국 신규 환자 발생 건수는 9일 4만 6천여 명, 10일 4만 9천여 명, 11일 4만 6천여 명 등으로 하루 7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왔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양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보로청이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퀸스 주민들을 위해 8월 전기료 납부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퀸스 보로청이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은 퀸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력 공급업체 콘에디슨사에 8월 전기료 납부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샤론 리 퀸스 보로장 대행 등은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시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IZS 여파로 7만 3천 명 이상의 퀸스 주민들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며 현재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3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해 무더위와 어둠 속에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Families and businesses suffered power loss for too long after Tropical Storm Isaias. We know that the Con Ed workers were out there trying to fix the power, but the problem is that the company didn't seem to learn the lessons from Superstorm Sandy 8 years ago, and they just were not prepared for what was a relatively short, though intense storm. What we need is for Con Ed to face financial consequences. Let's cancel the August bills for the families that suffer power loss and give Con Ed the right incentives to make sure this doesn't happen again. 또 콘에디슨사는 타 지역에 비해 퀸스 지역의 전력 복구 작업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보로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콘에디슨사는 폭풍이 처음 뉴욕시를 강타한 후 48시간 동안 브루클린과 스타튼 아일랜드는 각각 89%와 81%의 전력을 복구했지만 퀸즈는 59%만 복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폭풍이 강타한 지 100시간이 지난 8월 8일까지도 퀸즈 지역의 전력을 80%만 복구하는 데 그치면서 1만 4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전 피해를 입은 뉴욕시 전체 주민 2만 4,700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콘에디슨사는 같은 기간 브루클린과 스타튼 아일랜드에서 95%까지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이 보로장 대행 등은 콘에디슨사의 전력 복구 지연으로 퀸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즉시 정전 피해를 입은 퀸스 주민들의 8월 전기료 납부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번에 또 우리가 지금 스톰이 와가지고 퀸즈에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전기하고 파워가 없는 집들이 제일 많이 있답니다. 칸 에디슨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면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서비스를 안 고쳐주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8월 달은 우리가 전기비하고 파워를 안 내야 된다는 거는 우리 100%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칸 에디슨 같은 회사를 우리가 빨리 바꾸고 우리의 퍼블릭 서비스 회사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칸 에디슨 같은 전기 파워 회사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주면은 우리 전기값은 올라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전기하고 파워를 똑바로 못 고쳐줍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저는 2년 동안 고치려고 지금 얼버니에서 우리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랑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칸 에디슨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보로장 대행 외에도 존 류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11명의 부통령 후보 중 러닝메이트로 낙점되기까지 유달리 깐깐했던 마라톤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통령 후보 낙점 관련 뒷얘기를 보도하면서 11명의 최종 후보들은 12명에서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맞춤형 패널의 심층 조사를 받았는데 패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신에 대해 어떤 별명을 붙여줄 것 같은가 등의 송곳 질문들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의 주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수백 명의 흑인 민권 운동가와 의원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흑인 여성을 낙점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차 검증은 전직 상원의원, 로스앤젤레스 시장, 바이든 참모 출신 인사, 현직 하원 의원 등 4인이 공동 의장을 맡은 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과 정치적 현안 관련 지식에서 인상적인 균형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보와의 인연, 이민자 부모 자녀로서의 경험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냈다고 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시절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었던 보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1명의 후보는 지난 9일 동안 바이든과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중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해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해리스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미국인의 일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과 해리스는 공식 석상에 처음 함께 등장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팀의 출범을 알렸겠지만 올해는 바이든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고교 체육관에서 청중 없이 진행됐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와야 할 요새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각각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해리스는 저격수답게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해 트럼프가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만들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관련 입장을 변덕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미국인이 8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이어 대통령의 잘못된 코로나19 위기 관리로 미국인이 아프고 죽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해리스의 부모가 이민자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피부색이 까맣거나 갈색인 소녀들이 해리스를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실내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은 소수의 취재진은 바닥에 띄엄띄엄 테이프로 표시한 구역 안에 앉아 연설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배경 음악도 박수도 없으니 두 후보의 메시지는 더욱 크게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5차 경기 부양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의회가 5차 경기 부양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예산난으로 인해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경기 부양안을 통해 이민국의 예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30일부터 이민국의 전체 직원 2만여 명 중 1만 3,4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일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급여 및 업무상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연방의회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이 기금은 연방의회가 협상 중인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의 법안 협상이 당초 시한이던 지난주 7일까지 협의안을 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대한 단시일 내의 긴급 예산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6월 연방의회의 긴급 재정 지원 없이는 8월 3일부터 무급휴직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8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입니다. 당시 그동안 이민 스스로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수료 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 액수를 되갚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신청 수수료 10% 인상한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Biden and Harris vow to revive U.S. as Trump attacks. 트럼프가 공격함에 따라 바이든과 해리스는 미국을 되살리겠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2020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즉시 해리스에 대한 혐오감을 밝혔습니다. 우선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First taste of clash between tickets. 티켓 간 충돌의 첫맛. Ms. Harris, a Californian who once served as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made clear that part of her campaign role would be demonstrating her skills as a prosecutor to build a case against Mr. Trump and Vice President Mike Pence, methodically detailing what she cast as the administration's failure in combating the coronavirus, reopening the economy, and creating conditions under which schools could reopen safely this fall.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 일했던 해리스 씨는 자신의 선거운동 역할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하고 검사로서의 실력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실패와 경제 재개, 학교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 출신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familiar with Ms. Harris's plans said they expected her to be a major presence on the virtual fundraising circuit, and she and Mr. Biden, the former vice president, held a grassroots fundraiser on Wednesday night in an ornate ballroom of the Wilmington Hotel, where Mr. Biden announced his 1972 Senate candidacy. There, Mr. Biden announced that in the past 24 hours, the campaign had raised $26 million with 150,000 first-time contributors. 해리스 씨의 계획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녀가 가상 모금 활동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72년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워밍턴 호텔에서 풀뿌리 기금 모금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바이든은 24시간 동안 이 캠페인이 2,6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날 15만 명의 최초 기부자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로 인해 선거 자금이 갑작스럽게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지지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선택을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OP falls back on pattern of insults. 공화당 모욕의 패턴으로 후퇴하다. Hours after Ms. Harris was announced, Mr. Trump described her as nasty or nastier 4 times, terms he often used for female opponents, and complained that her tough questioning was disrespectful to Brett M. Kavanaugh during Supreme Court confirmation hearings. And on Wednesday, after Joseph R. Biden Jr. and Ms. Harris held their first joint appearance, Mr. Trump claimed without evidence that Ms. Harris was furious when she left the Democratic primary race after falling in the polls. 해리스 씨가 러닝메이트로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4차례나 여성 반대자들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브렛 캐버너에게 그녀의 거친 신문이 무리한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 바이든과 해리스가 첫 합동 출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격분에 사퇴했다고 증거도 없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는 nasty라고 말했습니다. nasty는 못됐다, 끔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성질도 나쁘다며 바이든과 해리스의 관계를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But the harsh personal criticisms and a fixation on Ms. Harris's race reflected a serious problem for the Trump campaign. Its inability to launch a clear attack on the Biden-Harris ticket, the lack of a frame to respond to the significance of the Harris election underscored
how the president and his campaign, without any senior strategist, are floundering as they try to decipher what their own re-election message would be. 그러나 해리스 의원에 대한 가혹한 개인적 비판과 집착은 트럼프 선거운동의 심각한 문제, 즉 바이든 해리스 팀에 대한 분명한 공격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해리스의 선임에 맞설 대응이 없다는 것은 노련한 전략가가 없는 대통령과 그의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들의 재선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석하려고 애쓰며 허둥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 방식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자체가 바이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주정부로부터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 오는 10월 1일 시 공무원 2만 2천 명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시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조직별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 공무원 감원과 함께 교육, 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 축소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0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달 이상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한 각종 부동산의 연체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1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은 마이애미로 무려 1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시는 12%를 기록해 연체율이 높은 도시 전체 랭킹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과 도박 산업이 크게 위축된 라스베거스가 10.5%로 3위, 휴스턴이 10%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식당과 주점 등 38개 업소에 추가로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맨하탄 12곳, 퀸즈 10곳, 브롱스 7곳, 브루클린 6곳, 스태튼 아일랜드 2곳 등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는 총 132곳의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으로 주류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이 주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만장일치로 머피 주지사 측에 손을 들어줘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주 공무원 대량 감원, 교육, 복지 예산 축소 등의 사태를 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저지 코로나19 긴급채권법은 뉴저지 주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들어와 결국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반대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순간이나 힘든 순간, 또 모든 일상도 다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삶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변 사람들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